2032년 4월 12일 지구시간으로 20시 17분경 우주정거장 11구역으로 한 통의 보고문서가 올라왔다. 해당 문서는 2119년 탐사를 시작한 EMS-17 우주선에서 보내온 탐사 일지로 해당 일지는 2119년부터 2123년 총 4년 동안의 전체 기록이었으며 탐사 시작일로부터 12년이 지난 현재 우주 정거장 11구역으로 수신되었다. 참고로 EMS-17 우주선은 12년째 수신이 확인되지 않았던 실종 우주선으로 분류된 상태였음을 밝히며 상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본 일지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부터 EMS-17호의 일지 내용을 공개한다. 첫 번째 보고는 EMS-17호의 타겟 구역인 14 스페이스에 도달한 직후의 보고였다. 다음 보고는 이전 보고들과는 다르게 전파에 방해가 있었는지 수신에 이상이 있어 복원하는 데 다소 긴 시간이 걸렸다. 추후 확인해본 결과 14-5구역의 경우 정거장과의 시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이상현상에 대해 연구진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다. 다음 보고는 EMS-17호가 실종된 원인이 될지도 모를 중요한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사진이 EMS-17호로부터 전달받은 미왕린 은하의 실제 사진이다. 이 사진을 끝으로 한동안 EMS-17호의 보고가 끊겼고 1년이 지난 2122년 1월자로 새로운 보고가 전송되었다. 이 보고를 끝으로 더 이상 EMS-17호의 신호는 우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정거장 본부로 또 하나의 무선 파장 신호가 전송되었다. 그 무선 파장 신호의 패턴을 연구진들이 분석한 후에야 우리는 그 신호가 EMS-17호의 구호 신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구호 신호의 내용은 너무도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이었다.
UMC 본부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현재까지도 스페이스 14-5구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UMS 17호가 발견한 해당 개체에 대해서는 어디서 온 것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밝혀낸 게 없다. 다만 해당 개체를 연구하며 우주선을 보낸 결과 모든 우주선이 개체에 접근하자마자 증발한 것으로 보아 관련 연구진들은 해당 개체에서 특수한 자기장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을 감안하여 해당 개체를 고위험 14단계 중 최고 수준인 XXG 등급으로 분류하였음을 발표하였다. (1998년) 겨울 UMC 센터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가 하나 도착했다. 그 문서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미국 남부 끝자락 쪽 한 지역에 대한 조사 요청서였다. 그 요청에 UMC에서는 마이클이라는 요원을 해당 지역으로 발령내었고 마이클은 현장으로 출발하여 그곳에서 CIA 요원인 핀과 합류하게 되었다. 핀과 함께 해당 지역 임시센터에 도착한 마이클은 헬기에서 발을 내려 땅에 딛자마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발을 타고 올라오는 뜨거운 그 열기는 마치 용암이 흐르는 땅 위를 딛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러자 핀은 당황한 마이클에게 특수 제작된 신발을 건넸고 마이클은 그 신발을 신고 나서야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곧바로 그 둘은 미국의 기밀 기지인 연구소 안으로 들어섰다. 연구소는 지상으로부터 약 800km 아래에 있었고 마이클은 초음속 엘리베이터를 탑승해 내려가는 1시간 동안 이곳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 1년 전 이곳은 약 3만 명 정도의 시민이 거주하던 평범한 지역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중앙관제센터의 그 지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전자기파가 퍼져나온 것이 감지되었고 놀랍게도 그 전자기파는 약 20킬로톤 위력의 핵폭탄 수준이었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해 즉시 전투기 10대를 해당 지역으로 보냈고 전투기가 출격한 지 37분 후 모든 전투기의 신호가 동시에 끊겨버렸다. 미국 정부는 모든 전투기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했고 조사 결과 강력한 자기장이 흘러나오는 중심부 주위 수백 킬로미터 범위로 약 2200도의 엄청난 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열기는 5개월 동안이나 유지되다 차츰 사라져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상황을 전해들은 마이클은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핀에게 물었다. 원인은 파악하셨나요? 그 물음에 아무 대답이 없던 핀은 엘리베이터가 지하 끝층에 도착해서야 긴 옷으로 연결된 냉각건을 마이클에게 건네며 이런 당부의 말을 하였다. 10분 정도 분사를 유지할 수 있는 냉각건입니다. 저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게 분사해주세요. 그리고 절대 문 너머에 있는 그것에게 가까이 다가서서는 안 됩니다. 조그만 충격을 주어서도 안 되고요. 명심하십시오. 당부의 말을 전하는 핀의 얼굴은 오늘 봤던 표정 중에 제일 심각하며 불안해 보였고 그들은 곧 한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섰다. 그 철문은 핵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문보다 몇 배는 더 두꺼워 보였다. 핀이 스위치를 누르자 곧 거대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고 문이 열리자마자 몸을 스치는 엄청난 열기에 순간 마이클은 정신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열기와 동시에 몸에 전해지는 차가운 냉기에 정신을 차렸고 둘은 서로의 몸에 냉각건을 분사하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한 20걸음 정도를 걸어갔을까. 마이클은 눈앞에 보이는 믿을 수 없는 현상의 말을 잃었다. 눈앞에 보이는 그것은 마치 태양을 연상케 하는 백색 광을 내뿜었고 믿을 수 없게도 분명 사람의 형체를 띠고 있는 불길 그 자체였다. 그것은 마이클과 핀이 다가온 것을 느낀 건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몸을 돌려 마이클과 핀을 응시하였다. 그때 그 존재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마이클의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며 충격적인 잔상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 잔상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모든 도시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까지 산산조각 나는 그 잔상들은 실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나 생생했다. 마이클은 본능적으로 이건 상상이 아닌 미래에 닥칠 현실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곧 그 잔상들이 차츰 사그라들었고 그때서야 마이클 귀에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함께 정신이 돌아왔다. 하지만 마이클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온몸이 타들어가고 있는 핀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고 마이클은 이 존재의 능력과 자신이 본 잔상들을 UMC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타들어가는 핀을 뒤로한 채 냉각건을 자신에게 분사하며 방을 빠져나왔다. 이후 마이클의 보고는
고위험 14단계로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UMC 본부로 들어갔고 해당 존재에 대한 격리 절차와 더불어 모든 관리 권한을 미국 정부로부터 즉시 인계를 받았다. 현재까지 UMC 연구센터에서는 이 존재에 대해 정확히 알아낸 것은 크게 없지만 지속된 연구 결과 끝에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첫 번째 발견한 것은 이 존재는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지구 내액 쪽을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온전하진 않지만 이 존재와의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UMC 연구진들이 그 존재와의 수많은 대화 끝에 알아낸 이 존재의 최종 목적이 지구라는 행성에 파견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고, 이를 지구 내액으로 파고드는 행위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까지도 UMC에서 보유한 초고도 과학기술이 적용된 장치들로 이 존재를 지구 내액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2142년 4월 23일 UMS 중국 지부 우주정거장인 창거우주센터에서 탐사용 우주선 하나가 빠져나왔다. 그 우주선은 수만 광년 이동하며 탐사를 이어갈 최고 기술력이 무장된 윙17호라 불리는 초대형 탐사선이었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죽어가는 지구를 벗어나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행성을 찾는 테라포밍 프로젝트를 수십 년간 이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12년이 흐른 후 지구 날짜로 2154년 7월 수많은 행성을 탐사하던 윙17호는 드디어 지구와 환경이 96.7% 일치하는 한 행성을 발견하였다. 행성 전체가 푸른색으로 뒤덮인 그 행성의 궤도 안으로 윙17호가 진입했고, 곧 우주선에 탑승한 연구진들은 이 행성을 뒤덮은 저 푸른색의 정체가 놀랍게도 전부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간 전체가 물로 이루어진 행성은 여러 발견된 바 있었지만 연구진들이 이 행성을 특별하게 본 이유는 행성 자체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자생천체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단순 유기물이 발생을 의미했고, 곧 생태계가 이미 자리 잡고 있거나 진화하기에 충분한 환경이라는 뜻이었다. 희망에 부푼 연구진과 대원들은 우주선을 조종하여 빠르게 대기권 안으로 진입했다. 그렇게 윙17호가 행성 대기권 안으로 진입한 그때였다. 연구원들 귀에 어디선가 정체불명의 나팔음이 들려온 것이다. 그 소리는 연구진들의 귀를 찢을듯이 크게 울려 퍼졌고 1분 정도를 유지되다 차츰 사라졌다. 굉음이 사라지고 완전히 행성 안으로 진입한 연구진들은 당혹감도 잠시, 곧 사방이 모두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를 감탄하며 둘러보았다. 연구진들은 곧 윙17호를 물살 위에 정착시키고 곧바로 수심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수심을 조사하는데 꼬박 13일이 소요되었고, 충격적이게도 이곳의 수심은 지구상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의 20배인 약 200km로 확인되었다. 연구진들은 인류를 위한 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나마 수심이 낮은 구역을 찾아다녔지만 어느 구역을 체크해도 수심이 200km 이상이었다. 그로부터 수십 일 동안 연구진들은 계속해서 행성을 조사하였고, 대원 중 해양학 연구원인 리샤오 칭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이 행성의 궤도 주위로 태양과 비슷한 수준의 열을 내는 항성이 자전을 하고 있는데, 그 항성과 맞닿는 해양은 당연히 뜨거운 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이 증발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간 수심을 계속 체크한 결과 수심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수심이 증가하는 의아한 현상이 발견되었고, 이는 어디선가 끊임없이 물이 생성되고 있다는 말과 연결되었다. 수십 일 동안 이에 대한 그 어떤 해답도 못 내리고 있던 연구진들이 기한 없는 연구를 계속 이어가던 어느 때였다. 모든 연구진들 귀에 행성에 진입할 때 들렸던 나팔음이 또다시 들려온 것이었다. 이번에 들려오는 나팔음은 기존에 들려온 것보다 훨씬 크고 선명했고, 곧 굉음과 함께 윙17호가 미친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주선 내 기둥을 간신히 부여잡은 연구진들은 급히 우주선 밖을 살펴보았고, 곧 바깥 상황을 보고선 충격을 받은 듯 하나같이 어리나간 얼굴로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창가 너머로 보이는 그것의 정체는 믿을 수 없게도 분명 고래였다. 정체불명의 행성에서 첫 대면한 생명체가 고래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거대한 고래의 모습을 띤 저 생명체가 헤엄치는 방향이 물살이 아닌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크기 또한 어마어마했다. 600m가 훌쩍 넘는 윙17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것 같았다. 거대한 크기로 하늘을 유유히 헤엄쳐 다니는 저 존재들은 마치 각자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더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고, 연구진들은 그중 한 존재를 우주고래로 칭하고 추적해보기로 하였다. 녀석이 물 밖으로 나와 하늘로 떠오른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상공 8000m까지 올라온 우주고래는 시간이 지나 대기권 밖을 넘어 우주로 넘어갔다. 우주에서도 멀쩡히 헤엄을 치는 우주고래를 보니 녀석은 산소호흡을 하는 호기성 동물과는 전혀 다른 생명체였고, 우주고래가 이동하는 속도 또한 윙17호에 버금갈 정도로 빨랐다. 그렇게 녀석이 일주일가량을 정처 없이 어딘가로 계속 이동하던 그때였다.
우주고래는 우측 멀리 보이는 한 행성을 향해 급히 방향을 틀어 보였다. 우주고래와 함께 행성을 향해 다가가자 연구진들은 그 행성이 과거에 자신들이 탐사한 죽은 행성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모두가 의아한 채로 우주고래를 따라 행성 안으로 진입하였고 우주고래는 서서히 몸을 낮춰 지면을 향해 더욱 빠르게 나아갔다. 이 행성은 연구진들이 조사했던 것처럼 행성 전체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그 어떤 미생물조차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 보였다. 우주고래는 곧 이 죽어가는 땅 위에 천천히 몸을 내려놓았다. 연구진들은 당최 우주고래의 행동을 분석할 수 없었고 어째서인지 우주고래는 그로부터 이틀간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우주고래를 지켜본 지 3일째 되던 때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왠지 모를 무료함까지 느끼던 연구진들은 드디어 특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틀을 미동 없이 가만히 있던 우주고래의 입이 크게 벌어졌고 그 입에서 순간 엄청난 양의 물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막대한 양의 물은 빠르게 대지 전체에 퍼져나갔고 순식간에 수면이 생겨났다. 점점 행성 전체에 채워진 푸른 물결에 다 죽어가던 행성이었던 이곳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연구진들은 곧장 UMS 본부로 연구 데이터를 전송했고 UMS 소속 전세계 연구진들이 우주고래를 추가로 연구한 결과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 또한 우주고래와 같은 존재들이 만들어낸 행성일 가능성과 지구의 고래가 이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 밝혔다. 현재까지도 UMS에서는 수백 마리의 우주고래들을 추적하며 다양한 행성들을 조사 중이며 더 나아가 그들이 어디서 온 존재인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물을 만들어내는지도 연구하였지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의 단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흔히들 지구의 수명을 100억 년이라고 예측하며 아직도 50억 년의 수명이 남아있다고 믿는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낸 수치이며 그 주장이 100% 확실하다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한 집단에서는 이를 확실하게 측정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이 비공식 집단의 명칭은 UMC, 확인되지 않은 미스테리 현상을 조사하고 최고 기술력을 가진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새로운 행성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집단인 이곳은 각국 소수의 인사들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비밀 집단이었다. 이곳 UMC 센터는 출처 미상인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미스테리한 현상들을 조사하고 있었고 한 연구원의 비공식 논문에 의하면 UMC 집단이 보유한 과학기술력은 현재 2030년의 기술보다 약 180년 정도 앞서 있다고 기록된 바 있었다. 이렇게 비밀스러운 조직인 UMC의 궁극적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 목표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지구에서 벗어나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다른 행성을 찾는 것이었고 UMC에서는 이 목표를 공식 프로젝트로 선언하고 테라포밍이라는 이름을 붙여 현재에도 온 우주를 살피며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고 있다고 한다. UMC 공식 내부 문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UMC에서 탐사한 행성은 총 320개 정도 되며 그중 2개 행성만이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현재에도 인류 정착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 현재 UMC에서 가장 전력을 다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임무만큼은 대중에게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 임무는 바로 우리 인간 외에 새로운 외계 종족을 찾는 것이었다. 일반 시민들과 각국 주요 인사들은 짐작조차 할 수 없겠지만 UMC에서는 이미 여러 행성을 조사하며 처음으로 인간 의외의 외계 종족을 발견한 상태였다. 그들이 외계인을 처음 마주한 건 72번째 테라포밍 타겟인 AGUS 8127 행성에서였다. 엄청난 양의 전자기장이 퍼져나오는 게 특징인 이 행성에서 UMC 연구진들은 그 존재들을 처음 마주했다. 얼핏 보면 인간과 비슷한 형체를 가진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특이했고, 아니,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신비롭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다. 그들의 형체는 선명할 정도로 투명했고 그 투명함 속으로 전류가 물처럼 흐르는 게 눈에 보였다. 마치 사람의 혈액이 순환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의 모습은 인간들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던 전기인간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그들의 모습에 흥분한 연구진들은 혹여나 저 존재들을 자극할까 해서 평정심을 유지했고 곧 진정된 연구진들의 눈에 이제야 특이한 현상이 눈에 띄었다. 분명 본능적으로는 저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느낌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마치 석상처럼 땅 위에 꼿꼿이 서서 그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곧이어 연구진들은 미스테리 투성이인 그들과 멀리 거리를 두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외계 생명체 A100 관찰 한 달째
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땅 위에 서서 가만히 서 있었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은 한 달을 가뿐히 넘어갔다. 한 달이 될 동안 그들에게서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자 연구원들은 그 존재들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인가?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 살아있다는 개념이 다른 건가? 긴장감으로 시작했던 관찰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답을 찾지 못하자 곧 지루함으로 번져갔다. 그래서인지 삼엄했던 경계는 하나씩 허물어졌고 그들과의 수킬로미터 떨어진 거리도 점점 좁혀갈 정도로 대원들도 저 존재들에 대한 경각심을 풀어가는 것 같았다. 아마 대원들은 서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저 존재들이 지능과 자아가 없는 생명체로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내심 인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외계 생명체 A1000 관찰 1년째. 1년째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저 존재들에게는 더 이상 얻을 정보 같은 게 없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저들의 존재를 추적하기 위해 이 행성 전체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성 곳곳에 측정되는 전파를 따라 이곳저곳을 조사하던 고고학자 마르코 박사는 우연찮게 지하 깊숙이 뚫려있는 한 지하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다. 동굴 입구에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걸로 보아 이곳은 저 존재들과 연관이 있는 유적지가 분명해 보였다. 드디어 저들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된 연구진들은 이런 유적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던 마르코 박사를 선두에 두고 서둘러 지하 동굴 안으로 진입하였다. 들어선 동굴 안은 좁은 입구와 다르게 굉장히 넓고 광활했다. 그런데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마르코 박사 손에 들려있는 전파 측정기가 유동치기 시작했다. 그 전파는 끝이 안 보이는 동굴 통로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았다. 저 동굴 끝에 도달하면 저 존재들의 정체도 알아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 마르코 박사는 서둘러 대원들과 통로를 따라 안으로 진입하였다. 동굴 통로에 진입한 지 어느덧 1시간째. 아직도 통로 끝에서는 작은 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봤을 때에도 이곳이 얼마나 넓은 곳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무작정 이동할 수만은 없겠다 생각한 정찰대장은 마르코 박사에게 중간 베이스를 세워 이동하자 제안하였고 지칠 대로 지친 마르코 박사 또한 그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마침 통로 옆길로 사방이 막힌 빈 공간이 있어 그곳에 임시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였다.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는 동안 마르코 박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에 대한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 바닥이 뻥 뚫려 있는 어떤 한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다. 뚫려 있는 바닥은 그리 깊어 보이지 않았다. 손전등을 비춰 그곳을 내려다보니 거무스르한 모래,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잿더미 같은 것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그때 마르코 박사는 그 잿더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옆에서 벽면을 살펴보던 문자해석 전문가 폴이 급히 마르코 박사를 불러댔다. 폴이 가리킨 벽면에는 놀랍게도 이집트 피라미드의 상형 문자와 상당히 흡사한 상형 문자들이 가득 그려져 있었다. 벽면에 그려진 문자들은 상당히 선명하고 규칙적이었다. 분명 이집트의 상형 문자처럼 인류 문명에서 보던 문자들은 아니었지만 문자간 패턴이 확실한 점으로 보아 해석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았다. 밖에 있는 저 존재들이 이것을 그려놓은 걸까라는 폴의 물음에 마르코 박사는 인상을 쓰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마치 마르코 박사의 눈에는 벽에 그려진 저 존재들의 모습이 전부 누군가가 관찰하고 그린 듯한 관찰 대상 관점의 모습들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다시 한번 폴이 마르코를 급하게 부르며 벽면에 그려진 그림 중 하나를 가리켰다. 폴이 가리킨 그림은 마치 지구에서 달을 그린 것처럼 하늘에 떠있는 하나의 행성의 모습과 같았다. 폴은 그 상형 문자가 이 행성에 오기 전에 지나쳤던 WAP-7428 행성을 뜻하고 있다 말했다. WAP-7428 행성은 이 행성과 약 50만 캠 떨어져 있는 평범한 자기장 행성이었고 이 행성 주위로 자전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행성이었다. 마르코 박사는 벽에 왜 평범한 7428 행성이 그려져 있는지 도통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런 마르코 박사와 마찬가지로 옆에서도 의아한 듯한 폴의 목소리가 이어 들려왔다. 박사님,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폴이 가리킨 의문의 상형 문자를 해석하자면 이러했다. 검은 돌덩이가 하늘의 절반을 가릴 때 붉은 심판자가 깨어난다. 마르코 박사와 폴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한참을 그 의미를 찾아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그들이 하루의 절반을 분석에만 열중하고 있을 때쯤이었다. 순간 엄청난 굉음이 박사와 폴의 귀를 강타했다.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그 굉음은 분명 유적 안이 아닌 밖에서 들려왔다. 혹시라도 유적이 무너질까 우려한 대원들은
급히 유적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 모든 짐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대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곧 유적을 빠져나온 마르코 박사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감지했다. 분명 낮인데도 불구하고 밤처럼 어두워진 주변에 마르코 박사는 고개를 올려 하늘을 바라보았다. 올려다본 하늘에는 평소 별처럼 작게 보였던 7428 행성이 마치 바로 코앞에 떠 있는 것처럼 거대한 모습으로 온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순간 유적 안에서 보았던 상형 문자가 떠오른 마르코 박사와 폴은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 서로를 응시했다. 그때 마르코 박사 손에 쥐고 있던 광역 전파 측정기가 이상 신호를 내며 그래프 수치가 또다시 마구 날뛰기 시작했다. 그 이상 현상은 아마도 엄청난 자기장을 내뿜는 저 행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다. 측정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양의 자기장 때문인지 허공에 손을 저을 때마다 마치 공기가 만져지는 듯한 이질적인 느낌까지 들 정도였다. 마르코 박사를 비롯한 모두가 허공에 팔을 젓고 있던 그때였다. 마르코 박사의 눈앞이 아주 잠시 번쩍였다. 불과 1초도 안 된 순간이었다. 유적 안에서 들었던 엄청난 굉음이 다시 들렸고 그와 동시에 주위에 있던 대원들의 몸이 폭발하며 증발하였다. 곧 대원들이 서 있던 자리에는 유적 안에서 보았던 까만 잿더미가 잔뜩 쌓여 있었고 마르코 박사는 충격의 말을 잃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리나가 있는 마르코 박사는 무언가 자신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마르코 박사 앞으로 다가와 서 있던 건 놀랍게도 1년간 미동도 없이 굳어 있었던 그 존재들이었다. 대원들을 모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 존재들은 자기장 덕분인지 흐릿했던 그 형체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언뜻 보면 인간으로까지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인간인 마르코 박사를 멀뚱히 바라보는 듯 보였고 순간 마르코 박사는 이 존재들이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던 마르코 박사는 점점 정신이 멍해지는 것을 느꼈고 곧 알 수 없는 환영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마르코 박사 앞에 펼쳐진 환영 속에서는 이들이 지구로 넘어와 모든 인류를 불태우고 지구의 에너지원들을 모조리 흡수하여 지구를 죽은 행성으로 만드는 모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이들이 보여준 환영으로 미루어 보아 마르코 박사는 이들의 목적이 지구를 포함한 에너지가 존재하는 모든 행성들을 침략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순간 이들을 지구로 보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르코 박사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마르코 박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우주선의 비상전력을 가동하여 수십만 톤급 EMP를 터뜨렸다. EMP가 퍼진 순간 이 존재들의 움직임이 점점 멎어들었고 곧 그들을 처음 마주했던 것처럼 꼿꼿하게 굳어버렸다. 마르코 박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를 이들을 서둘러 결속하였다. 수일간의 결속 작업을 마친 후 마르코 박사는 미세하게 남은 전력을 가동하여 UMC 센터로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시간이 흘러 마르코 박사가 있는 행성으로 UMC 조사단이 도착하였고 UMC 조사단원들은 수년간 굳어버린 이 존재들과 유적지를 조사하며 여러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행히 유적과 이 존재들에 대해 긴 조사를 진행한 끝에 중요한 정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 존재들은 신이라는 뜻의 리에리엔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 왔고 그런 신이라는 이름과 걸맞게 이들의 몸에서 무려 수십만 볼트의 무자비한 전류가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생존 방식과 목적이 모두 자연 에너지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구원들의 가설이지만 리에리엔들은 여러 행성을 돌아다니며 행성의 에너지원들을 흡수하면서 생존해왔고 마르코 박사를 통해 지구의 에너지원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음 목표로 지구를 삼았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UMC 센터에서는 이들이 지구에 오게 된다면 그것은 곧 인류 멸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판단하여 이들을 고위험군 8단계로 분류하고 이 행성의 리에리엔들을 무기한 결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을 발견한 후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매년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며 여전히 이들을 결속하고 있지만 향후 15년 안에 소비되는 이 막대한 전력을 대체할 다른 자원을 찾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이들을 통제할 수 없을 거라고 밝혔다. 하여 UMC 센터는 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대체 자원을 찾고자 지금도 여러 행성들을 돌아다니며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대체 자원을 찾지 못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 행성 자체를 소멸시켜서라도 인류 문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예로부터 인류는 우주, 평행세계, 다차원, 초자연 현상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중 단연 인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분야는 외계인의 존재 여부였고 단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외계인이 먼 미래에 이르러서는
고도화된 과학기술의 영향으로 현실이 되어 우리 인류 곁에 다가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UMC 센터는 미지의 세계 속 수많은 외계 종족을 발견해왔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인류에게 있어 위험한 존재인지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를 여러 연구를 통해 판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또한 UMC 공식 외계 종족 보고 자료로서 은하계 RTYD 행성에서 최초로 발견한 외계 종족인 휴족에 대한 분석 자료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단, 본 자료에서는 휴족 개체들의 위험군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나 기록된 데이터 외에 예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개체 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위. 휴단. 휴 종족 안에는 인류 사회의 계급과 비슷한 다양한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 여러 계급 중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휴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자신들의 영역에 다른 존재가 접근하면 주저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부어 상대를 제압하는 전투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아 없이 오로지 적을 섬멸한다는 본능만 지니고 있는 휴단의 전투 방식은 우주 모든 종족을 통틀어 가장 위협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이들의 행성에 접근한 UMC 연구진들 또한 이들의 특성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무수히 많은 생명이 이 존재에게 희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이 존재들의 힘에 상반되게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지능이 이들에게 있어 치명적인 약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UMC 기록 중 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들의 지능 수준을 알 수 있었는데 한 휴단 개체가 다른 휴단 개체를 적으로 착각해 공격을 퍼부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수라고 판단될 수 있었지만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걸로 보아 연구진들은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생명체들에게는 휴단이라는 존재가 크게 위협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UMC 센터에서는 이들을 관리 초급 단계인 고위험 2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4위. 휴탄. 휴단과 함께 정찰병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휴탄이라 불려오는 존재였습니다. 휴단에서 한 세대 진화된 개체인 휴탄은 이전 휴단의 유일한 단점이었던 지능이 발달되어 진화되었고 그 지능은 성인 인간에 버금갈 정도라고 합니다. 본능만이 존재하여 무작정 적을 섬멸하는 휴단들과는 다르게 휴탄들은 상황에 따라 공격과 후퇴 그리고 협상 등의 전략적인 전투 스킬을 구사합니다. 이들에게 더욱더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들과 UMC 연구원들이 마주했을 때에도 이들은 무차별적인 공격보다는 상대가 적의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수시간을 연구원들 주위를 돌며 감시하는 것 같았고 연구원들에게 적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고 연구원들에게서 뒤돌아 왔던 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지성체인 휴탄이 적의를 드러낸 것을 한 번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의 손짓 한 번에 쓰나미가 몰려와 눈앞의 모든 것들이 일제히 사라질 정도로 강력한 존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휴탄은 휴단보다 한 단계 높은 고위험 3단계로 분류되었습니다. 3위. 휴진. UMC 연구진들이 이 RTYD 행성을 발견하고 조사를 위해 대기권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기권에 진입한 순간 정체 모를 무언가에 UMC 우주선들이 무차별적으로 유격을 당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UMC 센터의 수많은 우주선을 격추시킨 것의 정체는 수만 톤의 거센 물줄기였습니다. 이 거센 물줄기는 마치 행성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막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많은 희생을 통해 그 공격을 피해서 행성 안으로 진입한 연구진들은 곧 그 물줄기의 출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략 계산해도 높이가 3000m 정도 되어 보이는 크기의 거대한 생명체가 하늘을 향해 엄청난 물줄기를 쏘아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휴진이라 불려져 오는 이 존재는 휴족 하위 정찰 개체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관리자에 속하였고 그와 동시에 외부 침입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탄생한 존재였습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휴진들은 이 행성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 수가 자그마치 수천에 이를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진은 그들의 모습이 마치 지구에서 사드를 배치해 놓은 것과 비슷하다 할 정도로 정밀하고 규칙적인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렇게 수많은 휴진 개체들이 로봇같이 행동을 동일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였는데 추후 그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그들은 자아가 있는 지성체지만 어떤 미지의 존재에게 명령과 지시를 받아 일제히 움직이는 것으로 추측하였고 그 미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개체가 존재하고 그 엄청난 공격력을 감안하여 UMC 연구진들은 휴진이라는 개체를 고위험 4단계로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2위. 휴자.
UMC 연구진들은 수년간 휴족을 연구하며 이 RTYD 행성에 긴 시간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적의를 드러내지 않는 연구진들을 그저 감시하는 듯 그 주위만 맴돌 뿐이었고 별다른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중 딱 한 번 휴족의 잔혹함을 발견한 때가 있었습니다. 휴족을 관찰한 지 6년쯤 경과했을 때였습니다. UMC 데이터에도 기록되지 않은 미확인 거대 우주선 한 척이 휴족의 행성에 진입하였습니다. 그 우주선은 UMC 연구진들의 우주선보다 좋기 10배는 더 커 보였고 연구진들은 그 우주선의 정체가 또 다른 외계 생명체들의 우주선인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곧 그 우주선에서 숫자를 가늠할 수 없는 흡사 짐승처럼 생긴 미확인 생명체들이 쏟아져 내려왔고 그 존재들은 정찰병인 휴 단과 탄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휴진의 거센 물줄기에도 그들의 엄청난 물량에는 큰 타격을 주지 못하는 듯 보였고 그렇게 휴족이 밀리는 듯 보이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엄청난 크기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행성 전체를 울리는 그 소리와 함께 높이 떠있는 저들의 우주선 높이에 다다르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엄청난 높이의 파도는 그 많던 외계 생명체들을 집어삼켰고 순식간에 바다속 깊은 심해로 그들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렇게 파도가 휩쓸고 간 바다 위에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파도가 모든 걸 휩쓸고 간 후 저 멀리 파도 끝에 서 있던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용맹스러운 왕의 모습을 한 시면의 통솔자 휴자였습니다. 시면 깊숙한 곳에서 바다 전체를 관리하는 그는 모든 병사들의 아버지이면서도 창조자이기도 했으며 휴 종족의 모든 전술과 행동들을 지휘하는 역할의 존재로 판단됩니다. 연구진들은 그의 이러한 힘이 한 종족을 쉽게 전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판단하였고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휴자를 고위험 5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1위 휴 인간과 마찬가지로 휴족이 탄생하기까지의 수천 수만 년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긴 역사에 처음부터 현재까지 줄곧 존재해오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존재의 이름은 휴. 이 행성의 휴족을 탄생시킨 존재이며 그들의 왕으로 수만 년을 군림해온 존재입니다. 이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휴의 피를 물려받은 그의 피조물이며 그들의 정신과 육체가 하나하나 이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 휴족 전체를 이 존재 하나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고차원적인 존재로 판단됩니다. 연구진들이 이들의 유적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존재에 대해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발견했는데 이 행성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와 동시에 이 존재도 행성과 같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존재는 태어남과 동시에 이 땅 위에 무수히 많은 생명체를 만들고 허물고를 반복했고 긴 세월이 흘러 지금의 휴족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존재는 다른 생명체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존재가 인간을 가히 능가하는 지성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존재는 UMC 연구진들과의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연구진들의 뇌를 조종하여 자신들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보아 상대의 정신도 제어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존재로 밖에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존재는 자신들을 연구하는 연구진들을 호의적으로 보는 듯 했고 그 존재와의 어떠한 협상으로 인해 UMC 연구진들은 이 행성에서 이토록 긴 시간 그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UMC 내부에서도 소수의 고위 임원에게만 열람권한이 허가된 이 존재와의 협상안은 A등급 기밀문서로 관리되어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몇몇 관계자들의 전해져 오기로는 이 존재와의 협상이 인류에게 득이 될 수도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 현재는 인간에게 호의적인 이 존재를 고위험 단계의 상위 등급인 제거 1단계 등급으로 분류할 정도로 특별하고 위험한 존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UMC A-381 휴족 분석 자료였습니다. 상급 데이터 열람을 원하신다면 상부 승인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UMC 영영시 707 신을 질투하는 자는 크기 약 190cm로 인간으로 분류된 미확인 생명체입니다. 이 존재에 대해 기록된 바를 보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로 멎어있는 심장에 반해 몇 년이 지나도 재생되는 피부와 체내에 흐르는 혈류로 보아 이 존재가 죽었다고도 살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을 질투하는 자를 처음 발견한 곳은 이스라엘 도시 예루살렘의 크리엔 언덕으로 성경 속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한 장소인 골고타 언덕의 맞은편에 위치한 낮은 언덕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마치 성경 속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의 모습으로 굳건하게 팔을 벌리고 서 있었고 그에게서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악취가 풍겨져 나왔습니다. 이 존재를 처음 발견한 마을 주민은 이 존재를 마주한 순간 예수가 재림했다며 곧장 바닥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다른 마을 주민은 왠지 모를 불결한 느낌과 지독한 악취의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고, 믿을 수 없게도 그와 동시에 그 주민의 몸이 순식간에 부식되어 모래처럼 바스라졌다고 합니다. UMC 연구진들은 긴 시간 이 존재에 대해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하였지만 이 초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을 숭배하는 자 외의 모든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만 유추해내 그를 숭배하는 척 접근하여 현재에도 집중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희생자와 광신도를 동시에 낳은 이 존재는 아직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어간 예수의 모습으로 여전히 맞은편 실제 예수가 형을 당한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711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전체가 암흑물질로 뒤덮여 있는 웨이드 행성에 특별한 한 존재가 태어났다. 이 존재의 이름은 쉐이드로 웨이드 행성 주위를 감싸고 있는 정체불명의 암흑물질과 동일한 물질로 뒤덮여져 있는 존재이다. 이 암흑물질의 형태에 따라 쉐이드의 외형도 바뀌기에 이 존재의 정확한 모습을 알 수는 없다. 쉐이드는 별의 사냥꾼인 오리온느의 아들이자 그의 꼬리에서 잘려져 나온 존재로서 자신의 창조주인 오리온느와 같이 에너지가 감도는 항성과 행성들을 수억 년 동안 흡수하며 영원한 생을 이어가고 있다. 쉐이드가 정착한 42,801번째 행성인 이 웨이드 행성도 현재까지 약 400년 동안이나 쉐이드의 정복 아래에 에너지를 흡수당하고 있었다. 이런 쉐이드의 전투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했다. 불규칙한 암흑물질 상태로 우주를 떠도는 쉐이드는 에너지가 감도는 행성을 발견하면 광속의 속도로 행성에 접근하여 순식간에 행성 전체를 집어삼켰고, 그렇게 쉐이드에게 삼켜진 행성과 그 안의 생명체들은 천천히 암흑물질에 흡수되어 무한한 시간 동안 쉐이드의 일부인 암흑물질로서 재창조되었다. 이 웨이드 행성에 존재하던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도 이미 쉐이드에 의해 소멸된 지 오래되었으며, 현재에는 쉐이드에 의해 암흑물질로 재창조되어 그를 따르는 충신들로 웨이드 행성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최강의 생명체인 쉐이드에게도 약점은 존재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 덩어리와 상반된 환하고 강렬한 빛들은 쉐이드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일반적인 항성급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들은 쉐이드에게 그리 큰 위협이 되진 않았지만, 그 이상의 빛을 발현하는 다차원 존재들에게는 쉐이드조차 치를 떨 정도로 기피한다고 알려져 있다. 쉐이드의 이러한 모습은 또 다른 다차원 존재인 지켜보는 자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약 1억 년 전 쉐이드가 우주를 떠돌다 어느 한 행성을 발견하였는데, 그 행성은 다른 행성보다 월등히 많은 에너지원을 갖고 있었고, 훗날 그 행성은 인류들에게 지구라고 불려졌다고 한다. 지구의 엄청난 에너지원에 눈이 돌아간 쉐이드는 광속의 속도로 지구에 접근했고, 흥분한 쉐이드가 그대로 지구를 집어삼키려던 그때 지구 대기권 아래에서 광대한 섬광 줄기 하나가 솟아나 다가서는 쉐이드 앞을 막아섰다. 그 섬광의 정체는 태양의 신을 따르는 존재 중 하나였고, 지구로 접근하는 쉐이드를 향해 주저없이 강한 빛을 방출하였다. 그 빛은 잠시 동안 우주 전체를 밝힐 정도의 엄청난 밝기였고, 엄청난 그 빛의 영원한 존재였던 쉐이드조차 소멸 직전까지 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한다. 간신히 목숨만을 부지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던 쉐이드는 공허한 우주를 하염없이 떠돌다 현재 이곳 웨이드 행성에 정착하게 되었고, 자신을 죽일 뻔했던 그 정체불명의 섬광 존재에게 복수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UMC 센터 또한 2109년경 이 웨이드 행성을 처음 발견하였는데, 발견일로부터 30년이 지난 2139년 현재까지도 행성 안으로 진입조차 못한 채 대기권에서 수백 수천의 우주선을 희생당하며 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들 생명의 탄생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신의 영역이라고 한다.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그 영역을 우리 인간들은 수백 년간 도전해왔다. 자연의 순리를 어기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려는 인간들의 도전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먼 미래에 이르러서야 결국 인간들은 신의 영역에 도달하였다. 인간들은 물질과 물질 간 융합이라는 과학 기술로서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역사 이래 현재 인류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외계 생명체와 우주 행성들을 연구하는 UMC 센터에서는 이 융합이라는 기술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온 우주에 존재하는 신적인 존재들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유전자들로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는 일명 게놈 비욘드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그렇게 수십 년간 수집한 초월체들의 유전자로 실험을 이어간 결과 그들의 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개체들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낼 수 있었고, 대표적으로 UMC A320001 코드명 보안요원, UMC A020-031 코드명 파랑이 등과 같이 인간에게 우호적이고 강력한 개체들을 만들어내 인류를 지켜가고 있었다. 이 게놈 비욘드 프로젝트로 인해 인류는 보다 안전하고 쉽게 우주를 조사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이런 긍정적인 성과 이면엔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이 게놈 비욘드 프로젝트의 모든 유전자 융합이 성공적으로 끝나진 않았고, 보통 1000번의 융합에 한 번 성공할까 말까한 극악의 확률로 실험이 이루어졌다. 다행히 융합에 실패한 개체들은 곧바로 폐기 처분되어 소멸되었지만, 그중 아주 희박한 확률로 연구진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이체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UMC 연구진들은 이 실패한 변이체에 폐기 코드를 부여하고 즉시 폐기 처리하였고, 대부분의 폐기 대상들은 관리자인 코드명 UMC A3200-001 보안요원에 의해 쉽게 처리되었다. 그렇게 순조롭게 게놈 비욘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가던 중, 프로젝트를 통째로 날려버릴 만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건은 3287번째 유전자 융합 실험을 할 때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게놈 비욘드 프로젝트 3287번째 융합 실험 대상인 레이논 행성에서 발견한 외계 종족 크레그의 유전자와 웨이드 행성 주위에 맴돌던 암흑물질 간 융합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약 64시간이 지나자 곧 크레그의 혈액과 암흑물질이 합쳐지며 새로운 물질이 창조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지켜보던 연구진들은 일제히 성공을 예상하는 듯 기대로 가득 찬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곧 성공을 코앞에 두고 있던 그때였다. 서로 합쳐진 새로운 물질 주위로 강한 폭풍이 몰아쳤고, 그 물질은 주위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마치 아주 작은 블랙홀처럼 말이다. 곧 그 주위로 모든 것들이 강하게 빨려 들어가며 어떠한 형체가 형상화되기 시작했다. 융합된 그 물질은 여러 존재들이 뒤섞인 듯한 괴기스러운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 형체가 마치 슬라임처럼 특정한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불규칙한 액체처럼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해갔다. 또한 그 공격성이 너무도 강해 유리창 너머 연구진들만 보면 달려드는 모습을 보였다. 하여 연구진들은 목표했던 결과물이 아닌 저 존재에 대해 폐기 처분에 들어가기 전 다각면의 실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로부터 수일간 비공식적으로 저 실패한 유전자에 대한 특별 실험이 이어졌는데, 어렵지 않게 이 존재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존재는 주위 모든 것들에 대해 극도로 강한 적개심을 내보였고, 자신 앞에 기어가는 조그마한 개미조차 놓치지 않고 필사적으로 공격할 정도로 그 공격성 또한 높았다. 또한 실패한 유전자는 그렇게 제압한 적을 그대로 집어삼켰는데, 집어삼킨 대상의 크기나 특성에 따라 그 외형과 능력도 계속해서 변해갔다. 그 사례로 연구진들이 실패한 유전자를 테스트하기 위해 그 실험실 안으로 호랑이 한 마리를 투입시켰는데, 실패한 유전자가 단숨에 호랑이를 빨아들였고, 시간이 지나고 고유해지자 실패한 유전자의 모습이 호랑이의 형태로 변하여 실험실을 어슬렁거렸다고 한다. 연구진들은 이런 실패한 유전자에게 흥미로움을 느꼈지만,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점 때문에 결국 실패한 유전자를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연구진들은 폐기를 위해 특수개체인 보안요원을 즉시 실패한 유전자가 있는 실험실로 투입시켰고, 곧 그 둘은 서로를 인식한 듯 마주섰다. 자신 앞에 선 보안요원을 적으로 인식한 실패한 유전자는 맛있는 먹이를 발견한 것 마냥 격하게 흥분하며 폭주하기 시작했고, 순간 실패한 유전자의 몸에서 수백 개의 촉수가 튀어나와 일제히 마주한 보안요원을 향하였다. 하지만 보안요원의 능력 때문인지 그 날카로운 촉수들은 보안요원에게 닿기도 전에 부풀어 올라 일제히 터져버렸다. 뒤이어 보안요원은 곧바로 실패한 유전자의 본체를 공격하였고, 그의 본체도 마찬가지로 보안요원이 내뿜은 그 압력을 못 이기고 증발하듯 터져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상황이 종료되고, 보안요원이 연구실을 빠져나가려던 그 찰나 뒤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리에 보안요원이 뒤를 돌아보았다. 보안요원이 뒤를 돌아 목격한 광경은 믿을 수 없게도 방금 전 산산조각 났던 실패한 유전자의 형체가 다시 원상복구되어 더욱 괴기스러운 형체로 보안요원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후로도 수시간 몇 번이나 실패한 유전자를 파괴하였지만, 거짓말처럼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 모습에 결국 연구진들은 실패한 유전자를 소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논의 끝에 연구진들은 실패한 유전자를 완벽하게 소멸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무기한 격리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다만 원래 절차대로라면 고위험 개체를 격리하는 격리시설로 이 존재를 배치해야 했지만, 현 상황으로서는 이 존재에 대해 통제도 제압도 불가능하여
현재 이 존재가 있는 이 실험실에 임시격리시키며 연구진들이 소멸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보안 요원을 24시간 배치해두었다고 한다. 세간에는 이처럼 인류를 지키기 위해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 생명체가 오히려 인류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될지에 대해서는 순전히 UMC 연구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고 한다. 우주 안에는 인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한다. 물의 행성에 존재하는 휴족, 우주 사냥꾼이라 불리는 타에스탄족, 전류에서 태어난 리에리엔족. 그간 과학기술의 정점에 오른 인간들은 이외에도 수백 종류의 외계 종족을 발견하였으며 외계 종족들 간에도 소위 먹이사슬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느 한 종족을 통해 알아낼 수 있었다. 본 보고서는 우주의 학살자로 알려진 탄이라는 종족에 대한 UMC 정식 보고서로 2112년부터 2145년간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제작되었음을 밝힌다. 이 종족은 이제껏 우리 UMC 센터에서 접촉한 외계 종족과는 다르게 인간들에 대해 극도로 강한 공격성을 보였으며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존재들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우주 내에서 학살자라 불려오는 탄이라는 종족들이었고 학살자라는 별명과 같이 다른 행성들을 침략하여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자들로 모든 외계 종족이 경계하고 있는 존재들이었다. 탄 종족은 그라툰이라는 행성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1년 365일 내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그 세력을 넓혀갔다. 이들의 탄생 또한 굉장히 특이했는데 매년 그들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이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 방법이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낸 것은 그들이 이 그라툰 행성 아래 끓어오르는 마그마 속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점만은 알아낼 수 있었다. 그 후로 수많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과정으로 탄생하는지는 아직까지 조그마한 단서조차 밝혀내지 못한 채 조사가 종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여 이렇게 탄생한 생명체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탄의 군단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 군단의 모습이 흡사 우리 인간들의 군대와 비슷한 체계인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의 병력 구조는 간단하게 병사군과 마법군으로 구분되었는데 병사군은 군단에서 가장 선두인 최전방에서 적을 섬멸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들의 직위로는 1군 르네, 2군 라파로네로 나뉘었다. 그렇게 병사군이 막대한 병력으로 적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한다면 그 뒤에서 마법이라는 초현실적인 능력으로 적을 대량 학살하는 3군 스티로페나가 존재했다. 지금까지 수집된 스티로페나의 능력을 보이는 대로 기록한 보고자료로서 설명하자면 그들의 손짓 한 번에 지면이 갈라졌고 하늘에서 불에 휩싸인 돌덩이가 비처럼 쏟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막강한 탄의 군단을 하나로 이끄는 자가 있었다. 군단장 피에로. 그들의 행성인 그라툰에서 태어난 수천만의 병사들 중 가장 강력한 하나의 병사만이 군단장 피에로라는 직위를 받을 수 있었다. 피에로는 육체적인 능력이 월등할 뿐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마력에 대한 이해도 또한 다른 병사들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알려져 있다. 지금의 군단장인 피에로가 생겨나기까지에는 약 800만의 선별된 병사들끼리 꼬박 162일 동안 쉬지 않고 서로를 죽이고 살아남는 과정이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현재의 피에로가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능력만 뛰어나다고 해서 피에로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리더십 결단력, 상황 분석 등 모든 방면에서 우월한 병사만이 피에로가 될 수 있었고 지금의 피에로는 난폭하기로 유명한 탄 종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군단장인 피에로를 선봉으로 수천만의 탄 군단은 가히 인류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전투력과 결속력으로서 우주에서 모든 종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학살자가 되었다고 한다. 우주에서 악명 높은 학살자로 알려진 탄의 군단. 그들의 중심에는 파괴의 아들인 군주 탄이 있었다. 탄이라는 존재는 탄 종족의 수장이며 그들의 아버지로 파괴의 신 드셈브라를 광적으로 추종하는 자이자 그의 후손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 탄 종족이 다른 행성을 침략하여 학살하는 행동들은 군주인 탄의 단 한 가지 목표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그 목적은 힘을 잃고 봉인된 자신의 창조자인 파괴의 신 드셈브라를 깨우는 것. 이는 다른 외계 종족과의 교류를 통해 습득한 역사서에서 더욱 자세히 이들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서에 따르면 과거 우주를 지키려는 창조의 신 프레이와
우주를 파괴하려는 파괴의 신 드셈브라 간의 대전쟁이 있었고, 긴 싸움 끝에 프레이에게 패배한 드셈브라는 죽은 별들이 모여있는 곳인 쿠누게에 잠들게 되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드셈브라를 깨우기 위해서는 가늠할 수 없는 수의 재물이 필요했고, 그 재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뜻하였다. 자신의 신을 잠재운 장본인인 프레이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낀 타는 오로지 프레이에 대한 복수만을 위해 무수히 많은 행성들을 침략하며 드셈브라를 깨울 재물들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에 의해 희생된 행성이 자그마치 108개, 그리고 희생된 생명체의 수가 무려 2억 3천만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로도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을 악명 높은 학살자로 살아간 타는 행성을 침략할 때마다 죽어간 생명체들을 드셈브라가 잠든 쿠누게로 집어 던졌고, 그렇게 던져보낸 시체의 수가 3억에 다다른 때 드셈브라의 오른손이 위치한 쿠누게 동쪽 끝자락 부분에서 강한 균열이 일어났다. 그 균열은 주위 수백 개의 행성을 순식간에 먼지로 만들었고, 그 균열을 통해 드셈브라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타는 기쁨에 몸부림쳤다고 한다. 이렇게 오로지 자신의 신을 깨우기 위해 학살을 이어가는 탄에게 우리 UMC 센터는 이들의 존재가 인류에게 있어 큰 위협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계속해서 이들의 위치를 추적하며 관리하고 있다. 연구진들은 혹시라도 이들이 60억의 인류가 거주 중인 지구를 발견하게 되거나 드셈브라를 완벽히 깨우게 된다면 그 이후엔 인류 멸망이라는 결과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 이 존재가 지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른 외계 종족과 협력하여 전력을 다해 제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주의 학살자 탄종족에 대한 정식 보고서를 종료하며 탄종족에 대한 상급 정보 열람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